오늘 강연에 앞서서 제가 준비한 이 친일명사전 편찬 경위에 대한 그 동영상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좀 보시고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틀어주시죠.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군이 남한에 진주했고 미군정은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친일파들에게 사익기를 터주고 이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지 기반이 약했던 그는 고민이 깊었습니다. 어떤 세력과 손을 잡아야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김구와 독립운동 세력을 견제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이승만은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그는 친일파와 손을 잡았고 그들은 독립운동 세력을 청산해 나갑니다.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민특위. 이곳에도 친일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반민특위는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역사는 거짓과 불의의 시대로 들어서고 친일 문제는 금기의 영역이 돼버립니다. 이러한 어둠의 시대의 금기를 깨고 밝은 빛을 찾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친일 청산 없이 민족 자주란 공연부리며 통일도 백일몽이라 여겼던 제야사학자 임종국. 그의 작업은 집요하고 엄정했습니다. 반평생을 일제시기 신문과 잡지를 뒤지며 개인들의 친일 행위를 조사했고 자신의 아버지와 스승의 친일에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폐병으로 세상을 뜹니다. 친일파를 처벌을 하지도 못했고 그 사람들이 날뛰는 꼴을 그대로 봐놨고 친일파에 대한 단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그 세대로서 자손들한테 무적정지다, 애국해라, 그럼 무슨 얼굴 가지고 그 얘기하냐. 그때 다행히도 임종국의 뜻을 잇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빈소가 차려진 천안 요산제에서 시민활동가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내려간 연구자들이 선생님 위협을 잊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것이 이 연구소가 출범하는 첫 발걸음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당대의 그 정신적 스승이라 할 만한 송건호 선생님, 리영희 선생님, 강만길 선생님을 비롯해서 사회 각계의 그 원로 인사들께서 연구소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1991년 2월) 서울 회기동 주택가 골목 2층에 반민족문제연구소가 문을 엽니다. 외형은 보잘것없었지만 참여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거대한 뜻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연구소는 친일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여전히 금기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일련의 책을 발간합니다. 그리고 이 책들은 우리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실록 친일파라는 그 책을 선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걸 완독을 못했어요. 너무 분노해서. 거기 박정희뿐 아니고 뭐 책이하니 뭐 쭉 가면 그 60명 실리가 있잖아요. 그 면면들이 전부 다 보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볼 때 교과서에서 배운 그대로 하면 전부 예국자들이죠. 그리고 이걸 완전히 우리 세상이 잘못된 거구나. 바로 그 무렵 이완용의 후손이 조상 땅을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매국노의 재산 몰수를 국가에 요구합니다. 특별법 제정이 추진됐고 93년 12월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법안은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민족 반역자의 재산 몰수조차 불가능한 나라. 이것이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었습니다. 광복 50주년 8월 15일 연구소 회원 30여 명은 친일 청산을 주제로 거리에 나섭니다. 연구소 차원의 첫 집회였습니다. 그의 연구소는 몇 가지 변화를 꾀했습니다. 우선 이름을 민족문제연구소로 바꾸었고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회원들이 참여하는 행사도 시작됐습니다. 설립 당시 60여 명에 불과했던 후원 회원은 5년 차에 이르러 700명 선으로 늘어났습니다. 직업도 나이도 달랐지만 연구소에 기댄 이들의 꿈은 하나였습니다.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친일 인명사전을 만든다. 친일파 인명사전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친일파들의 행적을 알려주는 최소한의 그 행위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겠다는 말을 들으니까 바로 이게 내가 생각한 거다. 이들의 소망이 담긴 친일 인명사전 편찬을 추진한 것은 94년부터였습니다. 비상임 연구자들과 함께 기획회의를 진행하고 독립운동 단체를 규합해 기자회견을 열어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95년 6월에는 연구소가 직접 국민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듬해에는 대규모 기금 마련 행사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 역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를 받아들여 IMF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터진 IMF는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이제 연구소는 더 이상 독자적인 사무실을 유지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광복 54주년 2월 27일 전국 각지의 연구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친일 인명사전 편찬의 꿈 10년 동안 실패했어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원들은 또다시 정성을 모으기로 마음을 합쳤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니까 아마 다른 당시에 그 회원분들도 다 저와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니까 실패해도 또 내야지. IMF 상황에서도 회원들이 모아준 정성. 그것으로 연구소는 먼저 지식인들을 향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2달 반 동안 267개 대학 1만 명이 넘는 교수가 서명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것은 친일 임명사전 편찬에 대한 학계의 공인이었고 실패와 좌절을 넘어서며 사전 편찬을 외쳐온 연구소와 회원들에게 주는 꿈같은 선물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국 사회는 친일 인사 기념 사업이 분물 터지듯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정희 기념관 건립 문제는 진보 역사학계와 민주화운동 진영이 모두 나서며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친일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고 친일 임명사전 편찬은 더 많은 지지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친일 역사 왜곡을 먼저 바로잡기 위해서 친일 임명사전을 편찬할 제2의 반민특위가 출범합니다. 제2의 반민특위 이름은 가칭 반성과 화해를 위한 통일시대 민족문화재단으로 정해졌고 첫 사업은 지금까지 계속 좌절됐던 친일 임명사전 편찬입니다. 재단 설립, 그것은 친일 임명사전에 대한 교수 사회의 지지를 확인한 후 연구소가 내놓은 새로운 방향이었습니다. 민족문용어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진보적인 학계의 역사학계의 모든 도움을 다 받아야 되고 그리고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만이 이게 가능하다. 학계 모든 분들이 좀 나와주십시오. 민족문용어의 이름을 버리겠습니다. 친일임명사전 편찬위를 만듭시다. 연구소 회원들을 비롯해 각계의 참여가 이어지고 재단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편찬위원회 출범 준비도 본격화됐습니다. 2001년 12월 2일 개인 1,560명과 138개 단체가 발기인으로 참여한 재단이 출범합니다. 마침내 100여 명의 학자들로 구성된 친일 임명사전 편찬위원회도 발족했습니다. 그런데 사전 편찬에는 먼저 일제시기 기초자료 정리가 필요했고 근현대사 연구 전반에 활용될 자료 정리에 국가 예산을 쓰는 것은 당연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소는 예산을 신청했고 국회를 통과한 지원금은 2억 원이었습니다. 이로써 친일 임명사전 편찬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갖춰졌습니다. 새로운 10여 년의 대장정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광복 57주년 1월 드디어 사전 편찬 1차 연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사전에 수록할 인물을 선정하고 집필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 축적과 정리는 연구소의 몫이었습니다. 연구소는 일제시대에 발행된 각종 자료에서 인물과 관련된 기록들을 뽑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작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한편으로 연구소는 시민들에게 친일 문제를 알리는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친일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사전 편찬에 대한 지지를 넓히는 것, 그것은 친일 임명사전이 진정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 길이었습니다. 2003년 8월 국가 차원의 친일 청산 작업도 시도되기에 이릅니다. 90년대 초반 특별법이 추진된 지 꼭 10년 만에 국회의원들이 다시 나섰던 것입니다. 연구소도 시민사회의 힘을 모으며 함께 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시민 차원에서 임명사전도 만들지만 국가가 과거에 반민특위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해체시켰습니다. 탄압을 하고. 다시 말하면 친일 청산이 되지 않은 책임은 국가이겠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마저도 막으려는 세력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장자 및 그 후손들이 강력한 좀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민적인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누가 어디에서 결정한 거예요? 행자부에서 한 거예요? 자, 이런 또 있어.
이러시면 이거 심의 못합니다. 아닙니다, 네. 위원장님. 아니에요. 이 심의 안 해. 아이고, 아닙니다. 자, 갑시다. 아,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땡깡 거. 아니죠, 위원장님. 곧이어 연구소에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했어야 할 의미 있는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것도 찾아내서 삭감했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는 친일 임명사전 편찬을 위한 예산 5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론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삭감의 이유였습니다. 예산이 삭감됐다는 소식을 듣던 날, 친일 청산을 생애 마지막 과제로 안고 온 노 독립운동가도 연구소에 나와 있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에 하나뿐인 목숨을 걸었고 친일 청산을 제2의 독립운동으로 여기며 연구소를 이끌어왔던 조문기 이사장. 그의 얼굴에는 참담한 심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분노와 허탈감 속에서도 연구소는 대안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을 친일 임명사전 편찬은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몰랐지만 작은 희망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60년이잖아요. 해방 60년인데 아직까지도 이 친일 잔당들이 그 후손들, 그 추종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서 역사를 이렇게 능멸하는 거예요. 이거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차에서 제가 꽤 흥분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듣고 있더니 그 흥분하지 말고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연구소와 오마이뉴스가 모금운동에 나섰습니다. 그해 3일절까지 1억 원, 8.15까지 5억 원을 모으자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해줄지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2004년 1월 8일 오후 4시 드디어 모금이 개시됐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연구소는 믿기지 않는 역사의 장관을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오늘 단 하루 사이에 인터넷을 통한 모금액이 무려 4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성금이 이어졌습니다. 해외에서도 성금이 날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불길이었습니다. 해방 후 수십 년 동안 독립운동가가 친일파에게 짓밟혀 능욕을 당하고 일제의 빌부터 사욕을 취했던 자들이 권세를 누려왔던 우리의 역사. 이 뒤집힌 역사를 끝내고 싶다는 열망과 내 아이에게만은 정의로운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거대한 불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바라보는 노 독립운동가의 심경은 더 각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고 왔는데 이제 보니까 전국에 독립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친구들아. 예. 이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군장이 막 모이는데 아 이제 뭐 승패 끝났다 이런 게 좀 가지고 뭐 자신감까지 생기고. 일주일 만인 오늘 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이 모금이 불법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뜻밖의 사태에 연구소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고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오르며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속에는 고통스럽지만 용기 있는 동참도 있었습니다. 제 아들 녀석에게 그 사전을 보여주면서 꼭 말할 것입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친일 행적을 거론하면서 절대로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꼭 친일 인명 사전이 발간되기를 기원합니다. 2004년 1월 19일 5억 달성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날 저녁 옛날 반민특위가 있던 자리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만 저희도 네티즌 여러분들과 국민들의 그 여러와 같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아주 알찬 친일 인명사전 만들어가지고 네티즌 여러분들의 또 한 번 저희가 깜짝 놀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짐합니다. 자신하고 기어코 새로운 독립운동을 시작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아주 사활을 걸고 좋은 친일과 인명사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앞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친일 인명사전 편찬기금 국민모금,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었던 열 하루의 축제. 그것은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는 역사를 향한 힘찬 행진이었고 역사적 회원과 상생을 이루었던 가슴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일 청산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국민들의 장엄한 선언이었습니다. 광복 59주년 2월 11일 국민모금 직후 열린 편찬위원회는 활기와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학자들은 자신들의 작업에 국민의 갈망이 담겼음을 확인하며 용기를 얻었고 전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작업을 서둘렀습니다. 이제 편찬 사업은 사전에 들어갈 인물을 선정하는 중요한 단계에 접어듭니다. 그동안 연구소가 축적해온 일제시대 인물 데이터베이스에서 1차 후보들을 뽑고 이들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통해 사전 수록 예정자들을 확정해 갔습니다. 최종적으로 학계를 중심으로 한 원로들의 자문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편찬위는 결정을 내립니다. 출범 후 3년 8개월의 작업 결과를 역사와 국민 앞에 보고하기로 한 것입니다. 친일인명 사전 편찬 인문의 입구로 1차 보고에 기자회견을 갖겠습니다. 광복 60주년 8월 29일 마침내 편찬위원회가 친일 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1차 명단 3,090명을 발표했습니다. 선정된 이들은 민족 반역자와 적극적 부일 협력자였습니다.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명단 발표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강력히 항의하거나 역사의 진실을 처음 접한 국민들은 심한 충격과 혼란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역사는 친일에 대해 제대로 성찰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전을 막으려는 세력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해방 후 처음으로 학계가 정리한 방대하고 객관적인 친일의 기록을 편협한 것으로 몰아붙였고 졸속이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력들의 일부는 해방 직후처럼 빨갱이 운운하며 친일 인명사전에 대한 증오감을 표출했습니다. 이런 소란 속에서도 사전 편찬 작업은 중단 없이 계속됩니다.
수록 예정자 2차 명단을 선정하기 위한 조사와 심의를 진행했고 확정한 인물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추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료가 추가되는 만큼 사전은 더욱 충실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사해야 할 자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독립운동가 사전이라고 한다면 이런 고민은 안 했을 겁니다. 이게 친일인명 사전이라고 하는 어떤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그런 기초적인 자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하고 그걸 데이터화해야 된다 하는 게 그 편찬위원회 또는 여기 실제로 관계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었죠. 그러나 그만큼 사전 발간 일정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업이 길어지면서 연구원들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때 연구소에 큰 슬픔이 닥칩니다. 조국의 진정한 광복을 위해 헌신했던 독립투사. 그가 떠났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친일 인명사전 발간을 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4년 전 겨울 노 독립투사는 수많은 독립군 동지들이 있음을 확인했고 그 동지들이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위해 끝까지 싸워줄 것임을 알기에 가시는 길이 그리 외롭지만은 않으셨을 겁니다. 때로 슬픔은 힘이 됩니다. 진정한 광복의 날을 맞지 못하고 떠나신 수십만 독립군들의 염원을 품고 남은 사람들은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광복 63주년 4월 29일 지금부터 친일인명 사전 수록 대상자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편찬위원회가 사전 수록 예정자 최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친일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4,776명의 명단. 이로써 친일 인명사전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단계로 진입합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역사의 시계는 거꾸로 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보수를 표방한 뉴라이트가 역사 교과서를 발간합니다. 일제시대는 억압과 투쟁의 역사만은 아니었다.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 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라 큰 돈벌이라는 말에 속아 종분위안부가 됐다는 겁니다.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항일 테러 활동을 시작하였다. 백범 김구 선생이 테러리스트로 규정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독립운동의 역사마저 깡그리 지우려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거대한 역사 왜곡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진실의 기록뿐이었습니다. 편찬위는 사전 발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수록 예정자들에 대한 이의 신청과 법적 소송 때문에 작업이 늦어졌지만 사전에 기록할 인물들을 확정했고 원고를 써나갔습니다. 2009년 7월 드디어 집필이 끝났습니다. 출판에 필요한 일련의 작업들이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그때 다시 한번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일본 휘하의 만주군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사전에 게재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 씨 역시 지난달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태는 심각했습니다. 사전 발간 자체가 불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난관을 신속하게 돌파하려면 박정희의 친일은 결코 강압이나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가 일본군에 지원하기 위해 혈서를 썼다는 사실은 증언으로만 떠돌고 있었습니다. 2009년 11월 6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친일 임명 사전에 손을 들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박 전 대통령이 혈서까지 쓰며 만주군에 지원했다는 내용의 옛 신문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연령 초과로 만주군 군관직에 1차 탈락했던 박 전 대통령이 재차 응모하면서 혈서와 함께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목숨을 다해 충성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제출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소는 해외에서도 자료 조사를 진행해왔고 그 과정에서 박정희의 혈서 지원 기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그렇구나. 여기서 보니까 똑같네. 광복 64주년 11월 8일 그날 새벽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한 사전을 본 연구원들은 기쁨과 함께 감회에 젖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 숱한 고생들. 이거 막 1차 명단 발표할 때 밤새가면서 했던 거 생각나는데. 아휴. 날이 밝으면서 다행히도 비는 거짓말처럼 그쳤습니다. 그날 오후 1시 현찬이는 이곳에서 친일 임명사전 발간을 국민들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예. 그런데 시작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초 예약했던 곳에서 일방적으로 행사장 대관을 취소한 것입니다. 충돌이나 위력적인 시위가 없기 때문에 이 행사를 이제 허락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지금 최종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겁니다.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곳에서 보고대회를 열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막 태어난 친일 임명사전을 맞이하는 이 나라 주류 세력들의 첫 인사였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사전 앞에서 국민 모두가 겸하게 바라겠습니다. 이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저들 행사를 여기서 하지 않고 바로 이 옆에 백범 선생님 묘소에서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런데 발길을 옮기는 사람들의 표정은 오히려 밝았습니다. 차라리 잘됐다. 대관이 취소된 건 김구 선생님이 우리를 부른 것이다. 그런 얘기를 나누기도 하며 기쁘게 이동합니다. 김구가 걸었고 임종국이 걸었고 조문기가 걸었던 길. 그 길을 따라 함께 걸어온 지난 18년처럼 바른 역사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친일 임명사전을 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묘소에 섰습니다.
사전 편찬 발간 국민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100번 김구 선생님께 사전을 선정하겠습니다. 이 세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혁명의 진정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군과 단체로 역사는 스스로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반민특위가 처참하게 짓밟힌 지 60년 만에 친일파들에게 암살당한 백범의 영전에 친일 인명사전을 바칩니다. 한평생 친일 문제를 붙잡고 외롭고 고단한 길을 걸었던 임종국 선생님께도 사전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역사의 이름으로 국민들이 친일 인명사전을 만들었습니다. 60년이 걸렸지만 진정한 광복을 향한 위대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지만 우린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예, 조금 길긴 했는데 저희가 이 연구소에서 이렇게 그 10분짜리가 하나 있고 30분짜리가 있고 1시간짜리가 있는데 오늘 중간치 30분짜리를 했는데 조금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자, 불 켜주시죠. 예, 여러분 보신 대로 이 일이 벌써 우리가 지금 실물을 오늘 마침 우리 한신대 대학원에도 이게 들어와 있어서 제가 이걸 좀 갖고 와 봐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실물입니다. 이거 혼자 들기도 힘들어요. 이게 3권짜리라 이게 지금 개인이 사기는 좀 비쌉니다. 이게 30만 원이니까. 연구소에서 와서 직접 하시면 10%인가 15% 정도 DC는 해주지만은 어쨌든 개인이 사기는 어렵지만 이 기관에 지금 많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아까 박정희의 그 혈서 쓴 것도 이 안에 다 들어 있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는 안익태가 이 여러분들 이제 친일을 했다는 건 알지만은 나치의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 칸타타 이런 걸 만들었던 것도 최근에 알려진 것 같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책의 안익태 부분이 3페이지가 4페이지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얘기됐던 얘기들이 이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가르쳤지만은 제가 가장 그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인 건 시랴 방성대곡을 쓴 누구죠? 여러분들 알죠? 예, 장지연. 이분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 1905년 을사오조약이 체결돼서 시랴 방성대곡이라고 이 나라의 이 수치스러운 일을 통곡하노라고 하는 그런 아주 민족적인 그런 논설을 썼던 분이 1910년 우리가 강제 병합이 된 이후에는 또 이렇게 친일적인 글을 많이 썼더라고요. 한두 편이 아니고.
우리가 3편까지는 봐줬습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 이상을 쓴 사람들은 다 여기다 이제 넣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대학원생들이고 하니까는 이 대학원에 이 도서관에 가셔서 한번 이걸 직접 한번 열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썼습니다. 제가 이 임명사전을 관계하기는 2001년부터 관계를 했다가 이제 2003년도에 위원장을 맡아서 2009년 11월 8일 날 지금 보신 대로 원래 숙대 그 강의실에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그 장소 사용이 취소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결국 좋다. 그러면 오히려 잘 됐다. 백범 김구묘소로 가자. 그래 거기서 이제 우리가 출판 기념식을 갖고 아까 보신 대로 그렇게 했는데 참으로 사연이 많았습니다. 근데 벌써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11월에 우리가 10년을 간행 10년을 이제 기념하면서 심포지움을 한번 가지려고 그렇게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사실 이 뭐 한 30-40분에 한 40분짜리 지금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더 실감 있게 들었기 때문에 그 앞에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는 것으로 제 강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자료에 보면은 이제 우선 이 우리나라의 이 친일 문제를 다루려면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에 대한 시각을 조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거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근대사와 근현대사를 세 시기로 나눈다면은 우선 그 개항에서부터 1905년 또는 1910년 일제 강제 병합되는 데까지를 좌절의 시대라고 봅니다. 일본이 근대화가 된 것이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이 1868년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은 바로 근대 사회에 진입할 때 두 가지 목표를 세웠죠. 하나는 대외적으로는 부국 강병한 나라를 세운다. 대내적으로는 문명 개화한 나라를 만든다. 이게 두 개의 캐치프레이즈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이 개항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문호를 열려면은 내가 결혼을 하려면 결혼할 준비가 충분히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 없이 이걸 하나 남겨야 되겠군요. 네, 우리가 준비 없이 아이고 막 넘어가네. 이제 이게 좀 좌절의 시대라는 게 그런 건데 우리는 이제 이 준비 없이 그 개항을 했기 때문에 결국 타율적으로 자율적으로 근대화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 타율적으로 개항된 것을 좀 그 왜곡된 것을 풀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우리는 청일전쟁, 러일전쟁으로 이제 그게 이루었던 게 동학혁명인데 이것이 결국 좌절되고 결국 이어서 청일전쟁으로 또 10년 뒤에 러일전쟁으로 이어져 가지고 결국 일본의 식민지로 가게 되는데 이 식민지 시대는 우리 역사로 보면 공백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역사의 주체가 우리가 못 되었단 말이에요. 통감부라든지 총독부였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역사로 볼 때는 공백이었다 또는 순환의 시대였다. 그러니까 개항이 좌절로, 그러니까 이 좌절은 일제가 일본이 그렇게 문명 개화하고 부강명한 그런 나라를 만들자고 해서 우리나라도 갑오개혁 때 갑오경장 이후에 편민이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편민이국 말하자면 백성을 편하게 하고 나라를 이뤄온 근대국가를 만든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는 결국 1905년에 11월에 일본의
을사늑약으로 일본의 이제 외교권을 박탈담으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는 이때부터 대외적으로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일본에 속한 그러니까 외교권을 넘겨버렸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일제가 병합을 10년에 하고는 그리고 이제 철저한 무단 통치를 했다. 이거 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운 거죠. 근데 이거를 저는 기포성산의 통치였다 이렇게 제가 그런 용어를 씁니다. 이 기포성산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바둑기자입니다. 바둑판 기자, 바둑기자. 그다음에 별포자, 별성자, 흩어진다는 산자. 이게 뭐냐면 조선 반도에다 요소에다가 바둑판에 바둑알 깔아놓듯, 바둑판에 바둑알 깔아놓듯, 또 가을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 모양 조선 반도 요소에다가 헌병대와 경찰서와 군대를 이렇게 주둔시켜 가지고 개미 한 마리도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1905년 이후에 물론 이제 초기에는 의병들이 활동이 있었지만은 1910년 이후에는 국내에서는 거의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 1905년을 전후한 시기, 1910년을 전후한 시기에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그런 분들은 다 해외로 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시기에 이 말을 쓴 사람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당시에 데라우치 총독 밑에 소위 헌병사령관 겸 경무총감을 하고 있었던 아카시 모노지로라고 한 사람이 이제 한국 조선 통치를 잘했다 그래가지고 그 대만 총독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만 총독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 자서전을 내는 데서 자랑스럽게 내가 조선을 어떻게 통치했느냐 그러면서 쓴 용어가 바로 기포성산의 방법을 했다. 제가 이 부분을 대학원 때 읽고는 좀 소름이 끼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무단 통치란 말은 이렇게 여러분들 뭐 하도 들어서 감동이 없지만 이 기포성산의 방법으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한국인 조선인들을 완전히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던 거죠. 동물같이 취급을 했고 차별했고 막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3.1운동이 이제 9년 만에 터지는 거죠. 올해가 마침 100주년이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도 100주년이었는데 저는 3.1운동을 3.1혁명으로 부르자고 2014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이유를 들 수 있지만 3.1운동의 결과로 국내에서는 무단통치가 문화정치로 바뀌었죠. 무단통치가 문화정치로 바뀌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보다 교활한 식민정책이었죠. 이제 친일파를 양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지주와 소작인들을 싸움을 붙인다든지 계층과 계급 간에 이제 그 갈등을 야기시킨다든지 지역적인 갈등을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화정치는 사실 기만적인 식민지 통치였고 그러나 더 좋은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상해라고 하는 외국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지난 4월 11일이죠. 이거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났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호가 갖는 의미를 급히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그 이전 시대를 따져보면은 일제 시대를 빼고 앞 시대가 무슨 시대였습니까? 앞 시대가 대한제국이었습니다. 대한제국. 그러니까는 나라의 국권과 주권이 군주에게 있었던, 황제에게 있었던 그런 군주 국가였단 말이죠. 그랬던 것이 비록 임시정부지만은 대한민국이 1919년에 제국에서 민국이 탄생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혁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래로 내려오던 그런 그 봉건적인 왕조를 마감하고 비록 임시정부라는 한계가 있지만은 이제 제국의 시대를 마감하고 민국의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점에서 이거는 혁명이라고 불러도 저는 절대로 그렇게 불러야 된다.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비하하느냐? 왜 운동 그 많고 많았던 운동의 원 오브 댐으로 그냥 3.1 운동은 그냥 운동이라고 하느냐? 이제 그게 저의 문제 의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3.1 운동이라고 하지 말고 3.1 혁명이라고 부르자. 그 좋은 예가 중국의 경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순원이 중심이 돼서 일으켰던 신의 혁명이라는 말을 알죠. 1911년이 신의 년입니다. 우리 3.1 운동이 일어나던 애가 김인년이라고 해서 김이독립 만세라고 독립 선언서라고 얘기하듯이 바로 그 신의 년에, 그러니까 1911년에 중국의 그 하원주 진안 쭉 내려오는 중국의 봉건 왕조를 마감하고 중화민국이 탄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중국에서는 신의 운동이라고 안 그러고 신의 혁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3.1 운동이란 말보다는 3.1 혁명이란, 그 외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3.1 100주년을 맞으면서 이제 우리는 3.1 혁명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30년대 뭐 다 얘기를 하면 많고 이제 그다음에 현대사를 내려오겠습니다. 현대사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역사학에서는 한마디로 무슨 시대? 분단 시대라고 합니다. 분단 시대. 자, 이렇게 보면 한국의 근현대사는 결국 좌절의 시대, 그런 편민이국한 근대 국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다. 일제의 침략으로. 그리고 결국은 1905년부터 45년 일제 시대는 이건 결국 공백의 시대. 그리고 오늘날 45년부터 지금 19년 현재까지는 우리가 잠시 해방을 했지만은 결국은 남북이 분단돼 가지고 오늘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분단 시에 남북이 갈려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한국 근현대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좌절과 공백과 분단으로 이어지는 아픈 역사였다. 물론 이 안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부흥했습니다. 이젠 밖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걸 실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큰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사적이나 사상사적인 면으로 볼 때는 좌절과 공백과 분단으로 이어지는 그런 민족 분단 시대에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어디에 원인이 적겠냐? 여러 원인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친일 청산 문제다. 친일 청산.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 번은 우리가 이걸 솔직하게 역사화시키자. 저는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가르치고 평생을 그러다가 이제 정년을 한 지 벌써 이제 거의 7, 8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묻는다면 역사라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역사란 한마디로 고백하는 것이다. 고백. 우리 기독교인 시간 아마 더 실감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라는 게 뭐냐? 결국 민족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다. 성서가 왜 훌륭하냐? 저는 그게 고백서라고 생각합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참 흠스럽고 이렇게 부끄러운 것도 성경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 여러분들 뭐 다 신학자시니까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족보를 연구한 그 신학자의 연구에 의하면은 그 집안이 그렇게 썩 좋은 집안이 아니더라고요. 육신적으로 보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인물들은 창기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냥 그런 걸 다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얘기를 다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겁니다. 난 우리 역사도 이제 우리가 정말 옛날에 그렇게 못 살고 어려웠고 컴플렉스가 많았던 그런 시절에는 가능한 어두웠고 부끄럽고 이런 건 가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만한 나라가 됐으면 솔직히 우리의 과거를 남의 탓으로만, 일본의 탓으로, 미국의 탓으로, 뭐 중국과 러시아의 탓으로, 이게 남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우리에게는 잘못이 없었는가? 우리에게는 일제시대 잘못이 일본에게만 있는가? 물론 당연히 일본에게 있죠. 분단의 책임도 일본에게 있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었는가? 이런 관점과 자기 반성적인 입장, 자기 고백적인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볼 때 결국 이 친일의 문제는 한번 분명히 짚고 역사화시켜야 된다. 그 뒤에 잠깐 써놨지만 이제 이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이 아니 일제시대 그런 식으로 보면 일제시대 이거 다 산 사람들은 다 친일파지 뭐 그걸 어떻게 그렇게 구분하느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역사에서 문제를 삼는 거는 일반 필부를 문제 삼는 거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자식을 군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창씨 개명을 한 거 이거 친일명사전에서 문제 안 삼았습니다. 그리고 뭐 면장까지 한 거, 맞아 면석이 한 거 이런 거 문제 안 삼았습니다. 군수 이상, 경찰은 경부 이상, 군인은 장교 이상, 사법계는 판검사 이상, 이런 사람들만 잡아도 이게 지금 저기 수록되어 있는 건 4,389명이 나왔어요. 친일한 사람을 다 따진다면 아마 이게 우리나라만큼 오랫동안 그 식민지 경험한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예? 우리는 따져보면 뭐 36년, 35년 하지만 사실은 40년입니다. 1905년 11월부터 따지면은 1945년 8월까지니까 몇 달 모자라는 40년을 우리가 일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친일한 사람들을 찾아낸다면 아마 이게 뭐 100만도 넘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엄선을 해서 말하자면 당시에 고등문관 이상의 관직에 있었던 사람, 그런 분들은 자기가 시험을 봐서 말하자면 내가 천황에게 충성을 다 맹세하고 관리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군수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경찰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군인도 그래요. 왜 박정희가 문제가 됩니까? 이분이 그냥 초등학교 당시 소학교 선생 그냥 하고 있었으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법으로는 18살이면은 그 끝인데 이 양반이 22살에 편지를 몇 번을 써가지고 자기는 군대 장교가 되고 싶다. 안 되니까 나중에 혈서를 쓴 거예요. 혈서. 그러니까 이게 장한 조선의 젊은이가 이렇게 혈서를 써가면서 군대 지원을 했다. 이래가지고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 기사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런 분들 친일파라고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일제시대 산 사람은 모두가 친일파였다. 그러니까 그거 따질 거 없다. 이제 그런 얘기. 그리고 왜 지나간 일을 이제 와서 또 들춰놓냐. 지금 할 일들 많은데. 이제 그런 얘기. 그 다음엔 또 친일파 얘기하면 이거 빨갱이 놈들 아니야? 색깔로는 늘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툭하면 빨갱이입니다. 빨갱이. 오죽하면 이번에 대통령이 그 지난번 3.1 그 100주년 행사 때 빨갱이 논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그냥 자기랑 틀리면 틀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틀린 거와 다른 거를 구분할 줄 몰라요. 나와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랑 의견이 다르면 틀린 거라고 그래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민주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색깔론으로 사람을 덧칠을 하고, 저도 이 친일명사전 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개인적으로 뭐 여러 번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이제 빨갱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를 빨갱이로 볼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공적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때 잠시 그랬지만 그 후에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지 않았냐. 대학도 세우고 뭐 또 하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오늘 아침에도 이 국회에서 이 서운 문제 가지고 새벽부터 토론을 하다 제가 일로 왔는데 1945년 8월 14일까지 이전의 공적을 가지고 따지자. 그 이후에 뭐 좋은 일을 했다. 이걸 가지고 하면은 이거는 기준이 원칙이 없어진단 말이죠. 정리하면 결국 일제 그 엄혹한 시대를 살아간 우리 여러분과 저의 선열들, 선배들은 두 형태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는 현실의 길을 걸은 사람들.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의 길을 걸었습니다. 일본은 마음에 안 들지만 어떡하나. 일제 우리가 이제 자 거기 조용히 하세요. 네? 일제 시대를 산 사람은 크게 두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의 길을 사는 사람들, 또 하나는 역사의 길을 걸은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사회의 한국 교회의 한국 기독교계의 지도자가 될 때 나는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현실에 순응하며 회절할 것인가? 아니면은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적시하면서 이 사회가 가야 할 바른 길로 걷는 그런 길에 내가 나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반면 교사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그냥 탓하고 뭐 비판하고 소극적으로는 그냥 암기하고 몇 년도에 누가 태어나고 누가 죽고 그거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입니다. 요새는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때 산 사람들, 선열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결국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가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